가이슬리 연조직 관리실. 안녕하세요. 중앙보건병원 치주과 이동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이슬리에서 연조직 관리실이라는 주제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부에서 그 김정혜 교수님, 제가 또 존경하는 삼성의료원 김정혜 교수님께서 그 강의를 보고 너무 우아하게 이쁘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 분은 누굴지 계속 봤었는데 저라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 하루 종일 또 수술 나절이라서 수술 끝나고 바로 왔는데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하다가 워낙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또 페이퍼도 많이 리뷰해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시던 연구들도 보여주실 것 같아서 저는 주로 제가 연조직 관리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사진들, 증례들 같이 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 제목은요, Consideration of Soft Tissue, 자연치와 임플란트에서 롱지비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연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은 어머니께서 위생사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덴탈 IQ도 높으셨고, 그다음에 이미 그 고등학생이었던 아드님께서 교정도 마친 상태였는데 21번이 미싱이셨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미 다른 치과에서 블락본 그래프트를 통해서 수술을 한번 받으셨는데 이제 환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조기 노출도 있었고 22번에 협측으로도 루트 리세션도 있었습니다. 교정을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이오탑이 굉장히 쓰인했고요. 그 치아의 또 방향면에서 22번이 임플란트를 심는데 좀 약간 불리한 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프레넘이라든지 아니면 협측의 그 22번의 리세션은 우리가 다음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보철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그 협측에 있는 프레넘을 제거하면서 CT 그래프를 통해서 22번의 루트 커버리지를 시도했고요. 한 달쯤 있다가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두 달쯤 있다가 이제 환자분과 함께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니 보초과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브릿지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그 어머니와 아드님 두 분 다 고민 끝에 한 번 더 이제 나이를 고려해서 임플란트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는 제가 루트 커버리지 했지만 판막을 열어볼 수가 있었고 22번의 부분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측에 디센스 디펙트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CT를 체득을 해서 여기 이식을 했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안정적인 그런 어태치먼트를 이룰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여기를 열어보면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원래 이 치아가 가지고 있던 모양대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치주인데 고유한 그런 부착이 있어야 될 거고 21번에 그때 당시에 이제 고어텍스를 이용해서 골 증강을 하면서 22번의 치근면 처리를 통해서 GTR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환자분과 함께 스티치아웃 때 그때가 이제 벌써 11년 전이네요. 11년 전이었고 치유가 잘 됐습니다. 팔라탈 부분에 살짝 그 노출은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 아드님, 이 환자분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겨우 휴가를 받아와서 8개월째 열어볼 수가 있었는데 22번 부분이 우리가 노출되기 전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제가 이 조직을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22번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리페어가 아닌 재생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환자분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임플란트까지 포함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22번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연조직만으로 우선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보다 더 하방에
치주 인대가 있어야지만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듯 치아는 우리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착 상실을 이루었을 때 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뼈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연조직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그 치주 인대까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임플란트는 치주인대적인 요소는 없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뭔가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임플란트 식립된 부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협측에 큰 결손부가 있었고 환자분과 이제 동의하에 발치를 했었고요. 그 발치한 이후에 자연 치유를 기다렸습니다. 한 2.5개월이 지났고요. 판막을 거상했을 때 그 원래 고유에 가지고 있었던 앞에 치아, 인접한 치아의 그런 그 인벨롭 내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협측의 그 골 결손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런 수식을 많이 하진 않는데 그때 이제 스터디 때문에 제가 미니 블록을 스크류 가지고 이제 협측을 보강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프라이멀 운드 크로즈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넉 달을 기다렸고 판막을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언커버리 서저리를 했죠. 이제 힐링을 달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연조직을 보강된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협측 부분도 분명히 골의 어떤 부분 요소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설측에 있는 두꺼운 그 연조직을 우리가 하방으로 말 그대로 이제 APF를 한 거죠. 힐링 어버트먼트의 그 하방으로 옮기기만 했고요. 한두 번의 슈처로 우리는 2차 수술 이후에 특별한 무슨 증강 수술 없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치의 그런 치주 인대 내에 여러 가지 트랜셉탈 파이버나 그런 것들로 인한 강한 견고한 파이버가 아닌 임플란트 조금 더 위크하긴 하지만 그래도 치주 인대가 없이 뼈와 그다음에 그 연조직만을 가지고 적당한 어떤 연조직과 경조직의 그런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김정희 교수님께서도 페노타입이란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널 오브 페리오돈톨리지에 나온 이 커멘터리 형식의 페이퍼를 보면 서두에서 우리가 페노타입을 바이오타입과 이제 혼용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이제 페노타입이라는 표현을 보면 여기에서 도해 그림에서 보면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에 따른 연조직의 높이, 뼈의 그런 두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연조직만 가지고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페노타입은 다 모든 걸 이제 우리가 포함을 하는 거겠죠. 이렇듯 우리가 상방에서 보던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그런 원칙적인 그런 수식을 이용해서 재생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과 임플란트 식립에 따르는 주변의 골과 연조직의 그런 모양에서 우리는 연조직과 경조직, 너무 뻔한 주제긴 한데요. 먼저 첫 번째 결론을 내보면 자연치 임플란트 모두에서 심미적이고 기능적이려면 우선 연조직, 경조직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건데 경조직을 항상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는 꽤 오래된 페이퍼긴 한데요. 정말 과연 DI 센스 디펙트를 커버링하는 거에 대한 뭐 어떤 뼈를 써야 되는지, 어떤 연조직, 어떤 멤브레인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룬 시스테마틱 리뷰예요.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재밌었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정말 롱텀하게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를 위해서 이런 종류의 오그멘테이션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게, 어떤 거는 일부러 뼈를 증강하지 않고 일부러 어떤 거는 해보는 그런 우리가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요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반대로 말씀드려 보면 서바이벌 레이트로 봤을 때요 반드시 협측에 항상 뼈가 있어야 되냐 했었는데, 제가 한 병원에서 지금 가장 오래 팔로우를 하고 있던 한 10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이제 전공의 때 46번의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입니다. 이분은 곧 이제 47번의 임플란트도 하시기 위해서 또 준비 중이신데, 이 임플란트는 사실 제가 심었던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얼리 페일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고정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와이드하고 긴 임플란트로 교체가 되면서 협축으로 식립이 되었고, 임플란트 홀 방향을 보셔도 좋은 위치에 식립된 건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이 뭐 아직까지 6년째 잘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치부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됐었고, 옆에 있는 치아의 레벨을 봤을 때 조금은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임플란트가 살아있냐, 아니면 서바이벌 레이트만 따졌을 때 사실 이 임플란트는 기능하고 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면 협측의 그런 결손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결론들에서 정말 그러면 서바이벌 레이트로만 봤을 때 GBR의 역할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 이세틱한 부분, 그러니까 전치부에서는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임플란트를 무조건 서바이벌 레이트로만 보는 게 아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 에어리어,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나서 상방의 어버먼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치부에서는 기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전치부에서는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로만 봤을 때는 그 디아센스 디펙트를 커버링하는 거는 약간 근거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GBR의 역할이 애매하긴 한데 심미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최근 저널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인데요.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호트 스터디처럼 쭉 롱기튜디널하게 그 과정부터 쭉 과거나 현재를 쭉 이제 되돌아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그 시점에서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있는 그 시점만 가지고 보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요 논문은 디에센스 디펙트가 있는 것들만 골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칼 소프트 티슈 디센스가 있는 BSTD라고 하는 이런 그런 노출된 부분이 있는 임플란트를 52개,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이상 기능했던 거를 이제 고른 거죠. 그 시점에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 파란색 줄로 그었던 거를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노출이 없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본 거거든요. 결과를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케라티나이즈 무코자의 위스는 정말 이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요. 뭐 BOP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재밌는 게 임플란트 포지션이 가장 의미 있는 팩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그 논문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위쪽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노출이 있고 아래쪽은 완전히 이쁜 그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협측의 케라티나 징지바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뭐 BOP가 얼마 되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오른쪽 CT의 크로섹션 뷰처럼 임플란트 식립 각도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일단 제대로 갖춰 놓고 그 다음 게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그 다음에 케라티나이즈 무코자라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면 오래 간다는 거죠. 이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 환자분은 노출된 표면이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심으신 건 아닌데 이렇게 롤 테크닉으로 보면 정말 이 임플란트 주변에 부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설득을 해서 이제 FGC를 하시게 됐는데 한 14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었고요.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아주 든든하게 뭔가 방패 같은 이런 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롤 테크닉 해봐도 정말 안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케라티나이즈 징지바가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베스티블도 깊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분이 술정과 술을 보면 한 1년 반 정도 지나셨는데 그 전에 비해서 보면 커버리지는 되시고 보기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얻으려고 하시는 부분이 이제 서바이벌 레이트로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임플란트에 문제가 없었지만 환자분께서 이를 닦을 때 약간 아프시고 관리가 조금 어려운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FGG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에피셀리움은 고유의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세틱한 부분에서 괜찮은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FGG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임플란트에서. 이 케이스도 한 5년 정도 된 케이스인데요. 다른 곳에서 커너스 벤처를 하셨고, 이거
들 때문에 치 하나가 파절되면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보철과 선생님하고 상악 덴처에서 다시 하시고 하악은 임플란트가 가능하면 어떨까 이제 임플란트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는데 굉장히 나이프 엣지였고 임플란트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지만 그 여성 환자분께서 의지가 있으셨고 저 또한 이제 4번, 6번 숏 아치로 리해빌리테이션 한다는 그런 치료 계획 하에 한번 시도해봤던 케이스입니다. 그때가 벌써 2016년도네요. 2016년도에 이제 임플란트를 예후가 불량했던 34번은 발치를 하면서 파닉 형태로 해서 이제 36번에 임플란트를 스플리트를 하면서 심고 미니블록으로 그거 형태를 협축을 보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리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심었었고요. 프라임 운드 크로저를 하고 반대쪽도 똑같은 프로토콜로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리치 스플릿 하면서 이제 심었어요. 심고 나서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굉장히 환자분의 수능도도 좋으셨고 잘 따라 주셔가지고 다행히 원했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양쪽이 다 수술이 끝나고 30번대 먼저 2차 수술했었는데 34번 쪽이 조금 제가 보기엔 미흡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을 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FGC를 했었고요. 여기 40번대는 괜찮은 것 같아서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 환자분이 이제 팔로우업을 이제 오시면서 뭐 엠브레저도 충분히 노출이 돼 있어서 환자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그런 어피어런스를 보면 30번대는 이상적인 색깔은 아니지만 환자분께서 이를 닦으실 때 불편함이 없으셨어요. 사실 이 환자분은 40번대도 얼마 전에 FG를 하셨었는데 서바이벌 레이트나 이런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환자분께서 뭔가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다른 불편감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FGG를 안 하고 계시다가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2년째 스크류를 2차 수술하면서 여기 남겨버려서 3년째 이제 제거하면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다가 이제 5년째 한 5년 조금 넘은 상태인데 처음 제가 팔로우를 했던 2017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환자분께서 40번대 노출된 그 협측의 부분과 그 다음에 FG를 했던 부분 이런 차이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5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FG를 했던 부분하고 조금 양상이 달랐어요. 제가 약간 협측 식립도 있을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30번대와 40번대 그런 모양이 오히려 30번대는 약간 더 커버링 되는 크리핑 어태치먼트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환자분도 느끼시고 동의를 하셨어요. 30번대하고 40번대 모양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케이스를 그래서 하는데 하면 좋은데 환자분께서 항상 제가 이제 오늘도 아까 마지막 환자분이 제가 2차 수술이었는데 하악 구치부에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FGG 설명을 드리고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분명히 이제 그 약속을 그렇게 잡고 가셨는데 오늘 딱 오셔서 내가 손톱만큼만 떼시면 된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어제 밤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손톱을 떼면 얼마큼 아플까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환자분께서는 그냥 APF만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대체제가 약간은 환자분의 동의를 얻을 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이 사진이 벌써 8년 전이네요. 이것도 2013년도인데 그때 이제 가이슬리해에서 무코그래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20케이스 정도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후행적인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2차 수술 때 이렇게 베스티블이 낮은 상태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환자분께 우선은 이때 프로토콜을 좀 아쉬운 점은 보철물이 있었더라면 레퍼런스가 더 확실하니까 뭐 베스티블의 뎁스를 잰다거나 KT 밴드를 잴 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프로토콜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여러 가지로 한계점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정이 얕은 걸 깊게 하기 위해서 APF를 하기 위해서 파셜 시크니스 프랩을 했었고요. 통법대로요. 아래쪽은 이제 디누데이션을 시켜서 스카를 형성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일랩스를 조금이라도 막고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리식 통해서 임플란트 확인하고 힐링 어워트먼트 체결했었는데 제가 이때만 해도 FG를 많이 했었을 때인데 하악 구치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여기 굉장히 강한 하방에 머슬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또 베스티블이 얕게 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APF만 했을 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챌린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은 45번 하방은 전정이 그래도 좀 확보되기가 수월하고
요 뒤쪽 부분은 머슬풀과 베스티불이 디프닝 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하악 구치부에만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무코그래프트를 이렇게 이제 재단해서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제조사에서 이제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한번 어댑을 해봤어요. 이 케이스가 왜 넣냐면 제가 가장 오랫동안 팔로업 된 환자분이기 때문에 넣어봤는데 정말 좋은 케이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아쉽지만 좀 팔로업이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진을 제가 찾다가 이제 2주 때 발사 때 사진, 그 다음에 2달째.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건 FGG였거든요. 이게 프리징지바 그래프를 했을 때 뭔가 두껍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그랬는지 이거 릴랩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템포럴리를 하다가 환자분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사실 어떤 특별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 뎁스를 재기는 좀 어려웠지만 이 환자분께서 저는 올 때마다 여쭤봐요. 환자분 이 닦을 때 불편하셨어요? 이 닦을 때 안 아프세요? 아, 괜찮은데 계속 이제 환자분이 괜찮다고 하시고 결국 이 환자분은 8년째 별 문제도 없으신데 계속 오고 계시고요. 지금 사모님도 제가 진료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오고 계세요. 이게 2년째 모습이고 이때 이제 임현찬 교수님하고 또 코옥을 하게 돼가지고 제 전공이 그때 2년 차였던 선생님하고 요걸 후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콜라겐 매트릭스하고 FGG 한 거, 그 다음에 그냥 APF만 한 거, 요거를 이제 후양적인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보철물이 있는 상태에서 했더라면 조금 더 재계가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한계를 가진 이런 부분 내에서 제일 위쪽은 이제 파셜 시크니스 프랩을 해서 2차 치유를 도모했던 케이스. FGG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팔라탈에서 에피셀륨을 포함한 것들을 재단해서 이제 체득해서 넣고 마지막이 이제 콜라겐 매트릭스 무코그래프트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후방 쪽에 잘 요게 확보가 됐었던 것 같아서 요것도 정말 오랫동안 팔로우하고 싶었는데 이 환자분이 지금 오지 않으셔서 못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코그래프트가 APF 했었을 때와 그런 그 쉬링키즈라든지 FGG만큼은 되지 않았던 걸로 이제 평가를 했었지만 마지막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은 칼라 매치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제돼도 되는 하악 구치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심미를 더 해야 되느냐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하악 구치부는 오히려 기능적인 면에서 더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환자분은 그 이후로 또 계속 오셨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왼쪽은 제가 이제 콜라겐 매트릭스를 적용하기 전입니다. 보시면 특히나 여기 45번 쪽을 보면 굉장히 부착 수준이 얕았고 베스티불 전정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 그 3년쯤 지났을 때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뒤쪽도 있지만 사실 여기 45번 쪽을 보면 조금 제가 원했던 결과에 좀 더 가깝거든요. 이렇듯 전정의 확보가 어떤 술식에 어떤 영향도 미치는 것 같고 하악 구치부는 다른 부분보다 확실히 좀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 환자분이 지금 계속 와주고 계셔서 8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최근 사진인데 1월 달이네요. 2021년 1월 달에 이 환자분이 이제 8년이 지나셔서 이렇게까지 와주고 계신데 요거를 이제 보면 2013년도 사진하고 2020년도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모양에서 봤을 때 어떤 레퍼런스 기준을 정확하게 똑같은 미러상을 보긴 어렵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목적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또한 옆쪽에서 정확한 그런 그 모습은 아니지만 레퍼런스 기준으로 봤을 때 묵고징지발의 정션의 그런 라인이 조금 더 원하는 형태였던 것 같고 이것도 사실 인젝하고 나서 찍었던 사진이지만 베스티불의 뎁스를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가장 깊은 파닉스까지 재는 어떤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베스티불이 깊다는 걸 어떻게 재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었는데 그냥 우리가 미러를 넣었을 때 우리가 쉽게 사진을 찍힌다는 부분은 그만큼 베스티불이 확보가 됐다는 걸로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무버블한 부분, 무버블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가까스는 있는 부분 이런 모든 거를 포함했을 때
전정이 확보되면 환자분께서 조금 불편감 좀 적다는 걸 임상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케라티나의 징지바가 조금 적더라도 베스티블이 좀 확보가 돼 있으면 환자분께서 구강위생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케이스들 꽤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무코그래프트를 했던 이 케이스에서 8년째 팔로우를 했던 이 증례에서는 베스티블이 일단은 어떤 거에 대해서 더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확보가 되고 있는 걸 봤었고요. 요 페이퍼를 봤을 때 제가 가장 어찌 보면 찾고 싶었던 페이퍼였는데 그 전정의 깊이가 얕은 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후향적 연구기도 하고 약간은 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되게 제 생각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얕다고 한 표현을 한 4mm 미만으로 봤더라고요. 근데 문헌을 다 봐도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었어요. 4mm가 제가 보기엔 KT 밴드 2mm, 그 밑에 한 2mm 정도 되면 한 4mm쯤 되니까 그거 이상이면 적정하게 보는 것 같고 그거보다 얕으면 쉘로하다고 표현했었는데 그래서 그 기준으로 4mm 미만과 이상을 이렇게 나눠서 어떤 요소가 영향을 많이 미쳤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봤더라고요. 예, 보면 이제 롤 테크닉 해가지고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KT 밴드 위드스 재고, 뭐 베스티블 재고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VD가 베스티블의 뎁스인데요. 이제 약하게 물어가지고 교환면에서 고기 밑에까지 가장 깊은 것을 프루브로 쟀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재는 게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스티블을 재는 결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 면에서 적절한 양의 베스티블이 여러 가지 유리한 수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KT 밴드도 중요하지만 무코징지발 정션도 중요하지만 베스티블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KT 밴드가 2mm가 미만되니까 무조건 FGG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얕으니까 무조건 뭐 연조직 수술을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환자분의 불편감 그다음에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베스티블도 꼭 하나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 전정의 깊이가 좀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수술의 적응증을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저도 이때 굉장히 오래된 제 전공의 때 케이스인데 제가 공간의 요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때 이 케이스를 제가 많이 공유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수술을 할 때 협직에 제가 고리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 원하는 결과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양쪽을 보시면 아시지만 왼쪽은 술전이고 오른쪽은 술이었는데 2차 수술 때 너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무치약 부였기 때문에 덴처의 그런 눌림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양쪽 다 제가 원했던 결과보다는 조금 불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오스랑 바이오 가이드로 조금 더 그 협측에다가 보강을 하고 힐링 업들 체결하고 그때가 이제 2005년도 이제 보철과에서 보철이 다 완료됐던 그때 사진이었는데 이 환자분이 제가 팔로우업이 되는 분 중에 좀 굉장히 오래된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지금까지도 와주시고 계신데 17년째 같은 곳에 계속 와주고 계셔서 상악 덴처는 이미 몇 번 교체를 하셨지만 하악을 보시면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이 환자분도 많이 치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은 있습니다. 교환면이 정말 세월의 그런 그 흔적을 보여주고 계신데 여기서 보시면 정말 프루브로 자세히 어디 KT 밴드를 재고 싶어도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케라틴의 무코자가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셔도 아시지만 베스티블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보면 밴드도 거의 없어요. 근데 임플란트의 그런 형태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무조건 KT 밴드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고 무조건 FGC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임플란트 포지션은 가장 전제돼야 될 조건 중에 하나인 걸 알 수가 있었고 정해진 위스나 시그니스에 따라서 생존율이 좌우되는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KT 밴드나 여러 가지 연조직의 관계가 중요한데 베스티블의 뎁스도 중요한 요소로 한번 삼고 그런 것들이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조인우 교수입니다. 강대영이라고 합니다. 뉴욕어부 박정철 교수입니다. GBR, ARP,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GBR을 할 때 피질골 천공이 과연 필요한가요? GBR을 했을 경우에 골이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골 이식제를 어느 정도 채워야 하나요? GBR을 안 하고 그냥 짧고 얇은 거 심으면 안 될까요? 몇 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다른 골 이식제와 믹스해서 사용을 해도 될까요? 더블 레이어 테크닉 정말 효과가 있나요? 오픈힐링 테크닉은 반드시 바이오 가이드로 해야 되나요? 시중에 나온 차폐막 어디까지 써보셨나요? 잘 지어지네요. 네. 어드밴스드 플랩에 비해서 측강변이 판막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한 연조직 처치 방법이 있을까요? 해부학적 구조물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팔라탈 릴리징 인시전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릴리징 인시전을 잘 못합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상태에서 저는 진행을 하는데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퀴즈 탐험 임상의 세계 6월 12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처리가 돼서 이렇게 강해지면은 저희 수처리를 받고 싶지 않아요. 강해지고 싶습니다.